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경기는 어디냐? 바로 29일 오전 4시에 펼쳐지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경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있는데 겨우 기사회생에서 올라온 그런 느낌이고요. 베네수엘라가 의외로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요 경기를 한 줄로 일단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브라질 파라과이에서는 파라과이가 브라질을 넘어선다면 좀 놀라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경기는요.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를 넘어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베네수엘라가 저는 지금 현재 남미에서 이른바 이제 남미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제 잘한다는 나라들 뭐 브라질, 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비롯해서 그리고 항상 이제 또 다크호스급이었던 콜롬비아, 뭐 칠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페루도 괜찮았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볼리비아는 뭐 여전히 약하더군요. 그런데 뭐 에콰도르니 뭐 볼리비아니 베네수엘라니 이런 나라들은 파라과이도 뭐 성적이 아주 좋았던 나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조금 이제 약한 취급을 받고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한 번도 못 뛰었어요. 그래서 다른 또 남미 국가에 비해서도 베네수엘라가 약체 같지만 사실 멤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베네수엘라가 예전에도 약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후안 아랑고 선수를 비롯해서 뭐 아모레 비에타니, 비스카 론도니 또 미쿠 선수 거기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베테랑이 이제 예를 들어 로살레스라든가 토마스 링콘 같은 선수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오히려 유럽의 좋은 리그들에서 뛰는 선수들만 이렇게 모아 보면 사실은 다른 하위권 남미 국가보다는 오히려 멤버가 더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가 사실 뭐 국가나 협회의 지원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로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해?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요번 베네수엘라 팀은 제 생각에는 잘하면 이제 황금 세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팀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20세 이하 월드컵 때 멤버들도 일부 여기 참여하고 있고 특히 주전 골키퍼인 파리네스 골키퍼가 그렇죠. 그 당시에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에서 했을 때 상당히 스타덤에 올랐던 선수이고 여기 감독도 그 감독이요. 감독도 두다멜 두다멜 감독이고 감독이요. 그리고 뭐 소텔도 선수라든가 양엘 에레라 선수라든가 로날드 에르난데스 같은 또 윙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당시에 또 20세 이하 월드컵 한국에서 준우승했던 그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로살레스라든가 뭐 링콘 같은 베테랑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베네수엘라가 이번 대회 지금 8강에 오른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가장 평균 연령이 어려요. 네. 젊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대부분 뭐 28세, 뭐 칠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세 육박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 25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남미에서 주목해야 될 팀이 있다면 저는 베네수엘라라고 생각하고 또 조별리그를 치렀던 경기력을 보더라도 또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잘 아시는 사실 예전에 뭐 라리가에서도 뛰었습니다만 살로몬 론돈 선수가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론돈 선수의 득점력을 최대한 살려주는 전술을 지금 두다멜 감독이 상당히 잘 구사하고 있다. 뭐 4-3-3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4-5-1에 가까운 형태를 이제 구사를 하면서 특히 양쪽 측면 사이드 쪽에 있는 윙백들과 윙어들의 기량이 재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론돈 선수 원톱을 향해서 이제 양질의 또 패스를 공급해서 결국은 또 승부를 보는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 아르헨티나가 조별리그 때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네. 일관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를 잡을 수도 있는 판이다. 다만 이제 그냥 다 던져놓고 그냥 예측하라고 한다면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좀 근소우세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아까 브라질 파라과이와는 달리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를 잡아도 놀라시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르헨티나는 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경기를 치르면서. 물론 마지막 조별리그 상대가 카타르였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경기 또 그 전 경기 좀 후반부부터는 그래도 팀 내 내용 자체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메시 선수의 활용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그 어려운 그 투톱 위치에서의 프리롤 롤을 지금 맡겼었는데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러한 운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 자체가 상당히 단조로운 측면 공격 위주의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 패턴을 좀 다양하게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 시에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갖출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전술 운영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러한 과제가 있었죠.
그래서 카타르전 때는 4-3-1-2라고 봐야겠죠. 네, 맞아요. 메시 선수를 공격수 그 뒤쪽에 배치를 시키고 3명의 미드필더를 허리에 배치를 시키면서 변화를 줬는데 전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경기 내용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성 관계상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그런 전술이 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것은 이제 사이드 쪽에 대한 수비 전환의 문제죠. 네, 그 문제에 있어서 역시 그 전술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약점을 노출했어요. 공격진들이 측면 가담을 수비 가담을 못 해주는 그런 운영 속에서 사이드 쪽에서 공격 가담 시에 다시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반대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좌우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놓고 빠른 전환을 시키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측면 윙어인 마치스나 사마리노. 네. 네, 마치스 선수는 또 양발을 또 다 잘 써요. 왼쪽에 있지만 그런 돌파 능력과 스피드가 있는 사바리노 선수는 오른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고 돌파 능력이 두 선수가 매우 빠르고요. 좌우 풀백, 오른쪽 로날도 에르난데스, 왼쪽 풀백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순발력이 두 선수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4-5-1로 내려섰다가 아르헨티나를 끌어들여서 미스가 나오면 바로 측면 수비수들까지도 공격 가담을 해서 사이드에서 상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은 역시 또 론돈 선수가 최전방에 등을 지고 버텨주면서 그 뒤에는 뭐 스페인 무대에서 팬들이 아는 후안피 선수가 그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센스 있는 연기 역할이라든지 그런 롤을 또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는 역습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구조의 팀이고 그것이 전술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가 약간 변화를 줘서 들어갔을 때 잘 먹혀들겠느냐. 네. 근데 상대를 제대로 만났죠. 베네수엘라가 그런 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고전할 것이다. 최근 평가전, 3월 평가전에서도 베네수엘라가 3대1로 이겼어요. 아르헨티나를. 그러니까 그만큼 베네수엘라는 지금 상당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상성 관계상 좋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예전에 많이 맞춰본 조합과 전술 운영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가.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약간의 또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들을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팀 다 실점은 감수해야 된다. 그 싸움에서 역시 공격 파괴력에서 물론 뭐 뒤에서부터 뒤로 내려서도 아구에로의 한 방, 뭐 또 세트피스에서 메시의 킥 한 방,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공격 파괴력이 분명히 올라갈 소지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한 의원님 얘기대로 이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예상되는 경기죠. 지금 장 의원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이드에서 론돈에게 사이드에서 흔들어서 파괴하고 론돈에게 연결하고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의 기본 공식인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3-1-2 다이아몬드 4-4-2골 포메이션이 이 측면이 강한 팀에게는 분명히 이제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이 다이아몬드 4-4-2, 4-3-1-2 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회 시작 때부터는 약간 4-4-2에 가까운 형태 혹은 4-4-2와 4-3-3의 하이브리드 같은 형태 뭐 이런 형태들을 써왔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게다가 디마리아 같은 선수는 이제는 주전으로 못 나올 거예요. 디마리아 선수 측면에 놔봤는데 전혀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타르전 그 이전에 이제 파라과이전 장 의원님 말씀대로 파라과이전 후반부부터 가닥을 약간 잡아서 카타르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4-3-1-2 포진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나름 그래도 활발한 모습으로 조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칼로니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 불안해도 4-3-1-2밖에는 쓸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의 그 구조적인 약점을 노리면 되고 아르헨티나가 또 문제가 뭐냐면 오타멘디를 비롯한 중앙 수비가 그렇게 빠르지가 못해요. 그리고 너무 미스가 많아요. 그렇죠. 성급하게 미스도 달려들고 많고. 뒷공간 노출이 좀 많고 측면 수비수들도 클래스가 지금 아르헨티나 예전 선배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탈리아, 상대적으로 피코도 그렇고 사라비아도 그렇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외견상만 보면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조금 더 좋다고 말은 해야 되지만 베네수엘라가 이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알겠습니다. 뭐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 뚜껑은 오전 4시 29일 날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